1940년대 중국 북부 하얼빈, 겉으로는 평범한 질병 예방 센터로 위장한 비밀 연구소에서 나타 이시바시라는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젊은 여성 수감자가 그에게 작은 부탁을 했죠. 21살 중국인 소녀와 19살 우크라이나 소녀가 거울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몇 주간의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이 작은 거울 하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비밀 실험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작점이 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1925년 6월 세계 각국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여 중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벌어진 독가스 공격의 참상을 목격한 후 다시는 화학무기와 생물학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죠. 독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이 폐에 체액이 차면서 고통스럽게 질식사하는 모습을 본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윌프레드 오웬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독가스에 중독된 사람들은 부패한 폐에서 거품을 내며 피가 흘러나오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거든요.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 참극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인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만큼은 이 협정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화학무기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증거하고 판단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제네바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무기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927년부터 시로 이시라는 군의관이 생물학 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런 연구를 일본 본토에서 할 수는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만주 점령은 일본에게 3가지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우선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비밀스러운 연구 장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 둘째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죠. 가장 중요한 건 풍부한 실험 대상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반체제 인사부터 일반 범죄자, 일본 점령에 저항하는 시민들까지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1932년부터 이시와 동료 과학자들은 치정마루 요새를 개조한 시설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감자들이 도착하면 즉시 건강검진을 받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실험이 시작됐어요. 초기 실험들은 정말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흑사병에 감염시키거나 정기적으로 혈액을 뽑아내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관찰했죠. 더 끔찍한 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취도 없이 해부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감염이나 질병의 각 단계별로 내장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1934년과 1935년에 잇따른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치정마루 기지는 폐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죠. 하얼빈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곳에 훨씬 많은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고 보안도 강화된 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설의 책임자로는 생물무기 개발에 가장 열성적이었던 시로 이시가 임명됐어요. 731 부대로 끌려온 수감자들 대부분은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다 붙잡힌 중국인 민간인들이나 전쟁 포로들이 줄을 이뤘죠. 러시아인들도 상당수 희생됐고 심지어 일부 유럽인과 미국인들까지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검은색 차량에 실려 시설에 도착한 수감자들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건물을 통과해 실제 수용소로 안내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질병 예방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하에 이뤄졌죠. 이름은 숫자로 바뀌었고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분리된 구역에 수용됐어요. 처음에는 생물학전 연구에만 집중했습니다. 패스트, 장티푸스, 콜레라, 탄저병은 물론 매독 같은 성병까지 온갖 질병을 수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감염시켰거든요. 대부분 백신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직접 주사했고 건강이 악화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판단하면 생체 해부를 통해 최종 검사를 진행했어요. 한 외과 의사가 뉴욕타임즈에 익명으로 증언한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전염병에 감염된 남성을 해부할 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메스를 들자마자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가슴부터 배까지 베어내자 끔찍한 소리를 내며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실험 범위는 공식 허가받은 생물학 연구를 훨씬 넘어서게 됐습니다. 재래식 무기 실험도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됐거든요. 수감자들을 실탄 주위에 동심원 모양으로 배치한 다음 폭발시켜서 어느 거리에서 치명적인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중상을 입는지 측정했어요. 중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이 전장 의학 기술을 연마하고 팔다리가 날아가거나 장기에 파편이 박힌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화염 방사기 실험, 화학 폭탄 테스트, 수감자들을 줄 세워놓고 권총이나 소총으로 직접 사격해서 탄환 관통력을 측정하는 실험까지 진행됐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100여 가지 잔혹한 실험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생물무기 연구가 이론적 단계를 벗어나 실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시설 밖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까지 시작됐어요. 특히 유명한 현장 실험 중 하나가 1941년 창지역 공격이었는데 약 1만 명의 사상자와 1,700명의 콜레라 사망자가 발생했죠. 전쟁 기간 동안 무려 11개 중국 도시가 이런 식으로 공격당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독이 든 사탕을 나눠주고 감염된 옷가지를 배급했어요.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집에는 도자기 폭탄에 담긴 전염병 벼룩들이 흩뿌려졌고 시내 중심가에서는 오염된 물품들이 무료로 배포됐습니다. 전염병, 탄저병, 장티푸스, 콜레라로 인해 지역 사회 전체가 파괴되면서 약 42명의 중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어요. 731 부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모든 직접 증언은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경비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생존자 증언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거든요. 731 부대로 끌려간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죽었고 대부분 입소 후 2달 이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감자들은 보석을 박는 듯한 정교한 고문을 당했어요. 사지를 절단한 후 다시 붙이는 수술이 반복됐고 때로는 사람의 몸통을 절개해 위를 제거한 다음 내장을 식도에 직접 연결하는 실험도 진행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취 없이 이뤄졌고 단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교토대학교 나카가와 얀조 교수가 나중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일부 실험은 세균전이나 의학 발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해요. 그냥 전문가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 같은 것들이었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일회용 자원처럼 취급됐고 실험 참여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폭력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원들의 병적인 호기심은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했어요. 704만 부대의 총책임자 시로 이시에게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낮게 평가됐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처우는 더욱 참혹했어요. 성병 확산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수감자들에게 성병을 주사한 후 총구를 겨누고 서로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임신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정 질병이 아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 역시 어머니와 같은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히사타 요시무라라는 연구자는 동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는데 3살 아이의 손을 얼음과 소금 섞인 물에 담가 실험했어요. 다른 연구자들은 팔다리를 막대기로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딱딱하게 얼려두고 나무 판자를 두들길 때 나는 소리와 똑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공포가 끝없이 반복됐어요. 남성들을 과열된 방에 가둬 탈수 증상으로 평소 체중의 20%까지 줄어들며 죽어가게 했고 가스실에 던져 넣어 농도별로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측정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운명에 저항하려고 시도했어요. 한 사건에서는 수감자들이 경비원을 제압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했는데 시설 직원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수감자 중 한 명이 요구했습니다. 이런 타락한 실험에 사용되느니 차라리 총살해달라고 말이죠. 그는 요청한 대로 즉시 처형됐어요. 당시 직원이었던 한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도 무기도 없는 수감자들 앞에서 정신적으로 길을 잃었고 그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의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1945년 실험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일본이 항복하면서 정의를 실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공식 종료되고 드디어 일본군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로 재판하는 절차가 시작됐죠. 죄를 숨기려는 필사적 시도로 연구시설 직원들은 모든 서류를 파쇄하고 증거를 소각한 다음 남아있던 수감자들을 모두 처형하고 고국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은폐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시로 이시는 일본을 점령한 미군에 의해 체포됐고 1946년 도쿄 재판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는 완전한 면책권과 교환으로 미국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연구의 모든 세부 사항을 미국과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증거 인멸 시도로 많은 자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거래에 응했고 시로시는 14년을 더 자유인으로 살다가 평화롭게 죽었어요.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단 한순간도 뉘우침이나 후회,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모욕적인 건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겨졌던 연구 자료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는 점이에요. 미국 과학자들이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미국 연구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들 뿐이었어요. 수만 명이 아무 이유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최후를 맞았던 겁니다. 731 부대는 의학이나 화학무기, 인체 한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밝힌 유일한 진실은 우리 인간이 극단적인 잔혹함과 가학성을 행사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나머지 과학자들 대부분도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소련에서 재판받은 소수 인원만 몇 년간 중노동형을 선고받았어요. 일본 정부는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83년에도 문부성이 731부대 관련 일본 역사가들의 저작물을 검열하려고 시도했고 그 공포가 끝난 지 무려 70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야 관련자들의 이름이 공개됐어요. 이런 은폐는 끔찍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정의를 받지 않은 과학자들이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과학 경력을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일부는 녹십자 제약회사를 설립했는데 나중에 이 회사 혈액 제품으로 인해 3,000명의 일본 시민이 HIV에 감염되는 대형 스캔들이 터졌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HBO 드라마 체르노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진실에 대한 빚이 쌓이고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731 부대가 질병예방센터라는 거짓말이 최소 1만 명의 수감자와 수십만 명의 민간인 목숨을 앗아갔어요.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거짓말이 괴물들로 하여금 정의 없이 더 많은 삶을 파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나타 이시바시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진실을 증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수많은 희생자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묻혀버렸을 겁니다.